자, 내연기관에 이어서 이제 이 용접 및 부식입니다. 이 용접 및 부식은 건설기 질서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단답형에서 한 문제, 서술형에서 한 문제에서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문제인데, 비교적 그 내연기관이나 용접 및 부식이나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위주로 숙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편 용접 및 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 용접 후 열 처리에 대해 설명하셔. 134 1교시에 나왔고요. 용접 후 열 처리, 포스트 웰드 히트 트리트먼트 PWHT라고 합니다. 134 1교시에. 용접 후 열 처리는 용접된 금속 부분의 물리적 및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접된 부분입니다. 금속 부품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열을 가해 특정 온도의 일정 시간 유지 후 서서히 냉각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이 과정의 용접 중에서 발생하는 잔류 응력, 변형, 조직, 변화 등을 완화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용접된 금속 부품을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접표 열처리를 한다. 약자로는 PWHT다. 주요 목적은 잔류 응력 제거, 취성 개선, 금속 조직 안정화, 피로 강도 향상, 내식성 개선, 그다음에 주요 열처리 방법에는 응력 제거 열처리, 풀림 열처리, 템퍼링, 노멀라이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용접표 열처리가 어떤 건지, 왜 하는 건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용접 후 비파괴 검사 방법.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조금 이제 출제가 들리고 있는 문제인데 어,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용접 후 비파괴는 말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용접 후 파괴 검사 뭐가 있죠? 뭐 부품 인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는 방사선 투과 시험, 이걸 또 어떻게 여기서 했죠? 먼저 굵은부터 외라고 했죠. 초음파 탐상 시험, UT.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그 다음에 자분 탐상이 뭐죠? 자분 탐상 시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액체 지부 탐상 검사.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 검사에서 6가지 정도는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 6가지 정도. 첫 번째로 RT를 보시면 강이나 기타 재질에 대하여 반사선 및 필름을 이용해서 시험체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을 검출한다. 이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예, 이걸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은. 그래서 장점은 거의 모든 재질을 검사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검사 비용이 고가이다. 거의 모든 재질을 검사할 수 있고 검사는 필름으로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쟤는 내부 상태의 건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구조적 결함도 검출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검사비 고가이다. 방사선 안전관리 문제가 있고 제품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검사하기 어렵다. 촬영에서 판정까지 장시간 소요된다. 적용 문제 읽어보시고요. 초음파 탐상 검사입니다. 보통 UT라고 하죠. 시험체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을 반사한 초음파 에너지량, 초음파의 진행 시간 등을 분석하여 불연속 위치 및 크기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 그래서 내부에 존재하는 불연속 부분에 불연속 부분부터 반사된 초음파 에너지량, 초음파의 진행 시간 등을 분석해서 불연속의 위치 및 크기를 정확히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예? 시험체 내 변속, 시험체의 크기, 두께, 시험체
균일 및 부식 상태 등의 검사에 적용되며 이외에도 유속 특정 및 콘크리트 검사 등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다. 그간 초음파 탐사관 그런 것이다. 라고 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는 변속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다. 검사 결과를 즉시할 수 있다. 방사선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균열과 같은 면상의 결합 및 검출력이 탁월하다. 시험체 두께가 두꺼워도 검사 가능. 단점은 검사 결과를 검사자의 검사 보고에 의존한다. 변함의 종류를 식별하기 어렵다. 금속 조직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리고 장점, 단점을 말이죠. 이걸 다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게 뭐 MT가 있고 RT가 막 섞여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 확실한 것들 두 개씩만 정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암기하면 더 좋지만 헷갈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탐정의 종류에는 어, 초음파가 시험체 내부에 진행할 때 분석 부와 같은 경계면에서는 투과 및 굴절 또는 반사한다. 이때 분석 부에서 반사되는 초음파를 분석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펄스 반사법, 투과한 초음파를 분석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투과법, 펄스 반사법과 유사하지만 공진 현상을 이용한 공진법 등이 있다. 이거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분 탐사 검사 있습니다. MT. 이게 이제 표면 밑에 있는 브런서프를 검수하는 데 가장 탁월하고, 뭐, 배관이나 이런 데도 주로 이제 MT도 많이 사용하고 UT도 많이 사용합니다. 강자성체인 시험체를 자석화 시켰을 때 시험체 조직의 변화 또는 결함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시험체 형성된 자장의 연속성이 깨져서 이 부분에 누설 자장이 형성된다. 누설 자장이 형성된 시험체의 표면에 자분을散布하면 누설 자장이 형성된 부분에 자분이 달라붙어 시험체 조직의 변화 또는 결함 등이 존재 여부, 위치 및 크기 방향 등 범위 등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자화시켜서 여기서 이 형상을 보고서 분석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미세함, 표면 균열 검출이 가장 적합하고 시험체 크기 형상 등의 구애됨이 없이 검사 수행이 가능하고 검사품의 크기, 형상 등에 관계없이 검사 가능하고 검사품의 얇은 도장이 있어도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자아가 가능한 강제상 체에만 국한된다. 자석과 시킬 수 없는 건 안 되는 거죠. 시험체의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결함만 검사할 수 있고 내부 전체 건전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검사 방법을 수행한다. 그래서 우리 MT는 표면 밑에 있는 브라우저 부분을 검출하는데 가장 탁월하다. 그다음에 검사 방법에 따라서는 전기 접촉 부위에서 아크가 발생하므로 시험체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MT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분 탐상의 자화 방법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험체를 자화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5번 액체 침투 탐사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체 침투 탐상법에 대해서 읽어 설명하시오.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침투 탐상법 뭐냐?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표면 미세 균열을 검출하는 방법. 시험지 표면에 순서가 저기돼 표면에 침투액을 적용시킨다. 그래서 균열 등의 분해 침투액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침투제를 적용시킨 다음에 두 번째 과잉의 침투제를 제거하고 제거한 위에 현상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론즈부에 들어있는 침투제를 빨아 올린다. 첫 번째 브론즈 부분의 위치 크기 지시 모형을 검사한다. 그래서 액체 침투 탕사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순서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장점은 시험 방법이 간단하다. 고도의 숙련이 불필요하다. 제품의 크기 형상 등에 구애받지 않는다. 금속재, 비금속재 다 가능하다. 독보적 시험이 가능하다. 미세 균열도 탐사 가능하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판독이 쉽다. 단점으로는 표면부만 검출 가능하다.
시험 표면이 너무 거칠거나 다강성은 불가능하다. 침투면에 침투제 등과 반응하여 손상된 제품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시험체의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어, 요게 이제 단독으로 액체 침투 참사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나온다면 MT 정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와전류 탕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의도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위에 있는 자장이 형성되고 그 자장의 영향을 받아 검사체의 표면에는 자장으로부터 유래되는 와전류가 발생되며 이 와전류를 두 개의 감지 코일로 결함의 이유 및 크기를 측정한다. 시험치에 흐르는 와전류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시험치에 존재하는 결함의 이유를 검출한다. 시험체에 흐르는 와전류 변화를 검출함으로써 시험체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한다. 그래서 그리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그려주면 좋아. 이건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만 그려놔도 우리가 와전류가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검사체가 전도일 경우 비교적 비적표 칠과 방법이다. 그래서 단점, 시험체는 반드시 정기적 전도치해야 한다. 그래서 비파기 검사 방법은 잘 좀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림 넣어주시고요. 그림들 게 이제 뭐 이런 거 좀 그릴 수 있으면은 그림 좋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는 그다음에 용접 작업 유해인자, 물적인자, 화학적인자 용접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에, 안전고티 나오죠. 125에 1교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 나오는 유해인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첫째는 철, 아연 및 망간, 납, 구리 등 크롬, 니켈 등과 함유되어 있는 용접 흉과 불소, 오존, 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와 같은 화학적 가스성 물질이 있다. 둘째로는 방사선 소음, 전기와 같은 물리적 인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 자세와 관련된 인간공학적 숙제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물리적 인자에는 방사선, 소음, 고열, 그다음에 전기 쇼크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화학적 인자는 흉, 흉이 뭐죠? 고체가 녹은 후 증발과 응축을 통해 형성되는 작은 입자상의 물질을 총칭해서 모든 종류의 응접공에서 발생하며 그 발생량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독- 특정 독성 물질 종류에는 크롬, 니켈, 카드뮴, 아연, 구리 등의 이들 금속의 발생량이 매우 적더라도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적 가스, 오존, 그다음에 질소 화합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학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와 화학적 인자 이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소가 용접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수소 129에 1교시에 나왔습니다. 용접부 수소는 안 좋은 영향이죠. 용접 금속 내에는 일반 강제 비의 수소량이 13승에서 30의 4승배로 존재하고 이들 수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수소 취성, 취화 159, 1교시 나왔던 문제인데 취성이 뭐냐, 취하가 뭐냐? 수소 취성이란 금속 재료, 특히 철강 중에 흡수된 수소에 의해서 강제의 연성과 인성이 저하되고 수성 변형 없이도 파괴되는 경향이 증가된 현상이 수소 취성이다. 응답하다 보면은 연성과 인성이 저하돼서 수성 변형 없이도 파괴되는 현상이 이제 수소 취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드 및 균열이 있습니다. 비드 및 균열. 그래서 이것도 안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비드나 균열이 있죠. 그 다음에 PCI 이렇게 생긴 게 PCI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미소균열, 현상조직 이런 것들이 수소가 발생하면서
수소가 강의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취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2-5 용접부의 기계적인 파괴 방법. 아까 비파괴 방법이었죠? 이거는 이제 기계를 써서 직접 어, 시험체에 이제 접촉을 해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용접부의 기계적인 방법, 파괴 방법에는 기기적 시험 방법, 그렇죠? 인장 강도, 부핀 강도,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자, 충격 시험, 필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도 시험을 좀 보면 브리넬 경도 시험 뭐냐? 브리넬 경도는 지름이 D미리인 강구를 재료의 일정한 압력으로 누르고 이때 생기는 우묵한 자국의 크기를 경도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로크웰 경도기는 물질의 단단함과 무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경도라고 하며 이것을 나타내는 기기를 경도 시험기라 한다. 로크웰 경도기는 지름이 1.588mm 강구를 누르는 방법과 꼭지각 120도, 3단의 0.2mm인 원뿔형 다이아몬드를 누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참고로 브리넬 경도 시험과 로크웰 경도 시험을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계적인 파괴 시험이다. 이거는 나올 확률이 많진 않죠. 나온 비파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6은 좀 중요한 문제예요. 잔류용력 경과법과 안화법.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다 보면은 용접부 변형이 많이 생겨요. 그게 다 잔류용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접부 잔류용력이 뭐냐? 용접 작업 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열팽창 및 열수축이 주위 부분으로부터 구속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훨씬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용접을 하면 변형이 돼야 되는데 변형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속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잔류용력이 발생하고 내부 구속이의 잔류용력, 용접부 및 근처에 생긴 열팽창이나 냉간 수축을 발생한다. 외부 구속에 의한 잔류용력, 용접 이음의 변형 구속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잔류용력이 안 좋은 거예요. 잔류용력이 미치는, 용력이 용접부에 미치는 영향은 연성 파괴, 그다음에 취성 파괴, 피로한도 저하, 응력 부식,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용력에는 항복점에 가까운 높은 인장 응력이 존재하며 응력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용력이 왜 발생하는 건지, 그 다음에 왜 안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이게 경감법, 이 경감법이 있고 또 완화법이 있더라고요. 완화법.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잔용력 경감법은 용착 금속량의 감소, 그다음에 용착 금속량을 적게 하여 수축 변화량이 적어지고 잔류응력의 크기도 작아진다. 이처럼 용착 금속량이 줄이기 위해서는 용접품의 각도를 가능한 적게 만들고 루트 간격을 좁혀서 용접부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부 구속력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라서 용착 금속량의 감소가 있고 경감법에는 적절한 용착법의 선정, 용접 방법이죠. 용착은 가열하여 녹은 용접품 금속이 모재에 결합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착법은 잔류용력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험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석법에 따른 비드 배치법이 잔류용력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빅선 비드 배치법이 대치법이 대칭법이나 후토법에 비해서 잔류용력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법은 뭐냐면 용접하려고 하는 부분을 띄엄띄엄 용접하는 방법이고 비드 배치법보다 용접선이 긴 경우에 적당하며 용접선이 긴 경우 적당하며 각 비드의 길이를 20mm 정도가 적당하다. 전체 용접선을 놓고 볼 때 처음과 끝 그리고 중앙에 비드를 배치하여 이등분한 후에 다시 등분된 곳에 중앙에 비드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 순서가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착법의 선정, 그래서 비석법에 따른 비드 배치법이 잔류용력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순서가 한번 기계한 적이 있었던가? 건설기계인지 모르지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용력 경감법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용접 순서를 변경한다. 용접 부재가 같은 크기의 형상에도 용접 작업 순서에 따라 수축 변형이 크게 영향을 주므로 공정물의 크기와 구조, 작업 조건에 따라서 용접부의 잔용력 및 구속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적당한 용접 순서와 용착법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기 위해서 용접 구조물을 알맞은 자세로 회전시킬 수 있는 포지셔너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게 이제 그 포지셔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경과법에는 용착 금속량의 감소, 적절한 용착법의 선정, 거기에는 이제 비드 배치법, 그다음에 예열, 용접 순서의 선정, 그리고 이제 완화법, 이건 이제 열 처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응력 제거 풀림, 국부 응력 제거법 한 번씩 읽어보세요. 기계적 응력 완화법. 135 이번에 1교시에 쇼트 피닝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쇼트 피닝은 금속 표면에 작은 금속 입자를 고속으로 투과하여 표면과 표면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쇼트 피닝을 통해 표면층을 수정미시 변형시켜 압축 잔여 능력을 생산하고 필요 수명과 표면 강도를 향상시킨다. 표면의 필요 수명, 표면 강도, 내식성, 내마법성 등을 향상시킨다. 용접 부위에 발생하는 인장 잔연력을 시키는 기술로 많이 활용한다. 차량의 판, 용철 등의 자료를 시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쇼트 피닝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림 같은 거 그려주면 좋죠. 그림 같은 거 그려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온응력 경관법, 저온응력 경관법, 피닝법. 그래서 완화법에는 응력제거 풀림법, 국부응력제거법, 기계적 응력완화법, 쇼트 피닝법, 저온응력완화법, 피닝법. 이거는 특수한 피닝 해머, 오타민 해머로 용접부 연속적으로 탈취와 표면층이 똑같은 얘기네요. 쇼트 피닝법이랑 이거는 이제 삭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잔용력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X선 회절법, 중성자 회절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용접 변형 억제 방법에는 설계상 대책, 용접 시공서 대책, 역변형법. 예상되는 용접 변형을 상쇄할 만큼 역변형을 용접한다. 이쪽으로 변경될 것 같으면 역변형으로 이제 용접하는 방법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잔용력의 뭐고, 안 좋은 게 뭐고, 경감법과 완화법,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접 이음이 최근에 두 번에 나왔어요. 135 이렇게 요번에 나왔네. 용접 이음의 장점을 들고 또한 안전추시 8가지는 열거해라. 장점, 이음의 효율이 높다. 우밀성, 기밀성이 우수하다. 재료가 절감된다. 공정수가 절감되고 중량이 가벼워진다. 구조가 간단하다. 재료의 두께가 제한이 없다. 수리나 보수가 쉬우며 제작비가 절감된다. 작업의 자동화 쉽다. 네. 단점은 검사 품질이 곤란하고 응력 집중에 대한 민감하고 용접 모재의 재질이 변화되기 쉽고 용접지의 기술에 의해 이음도 강도가 좌우된다. 저온 지성 파괴가 될 강이 존재한다. 얼처리로 완화된다. 위의 광선과 폭발이 위험이 있다. 요거는 135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좀 적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용접부 결함입니다. 이거 아까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방법하고 같이 쌍두마차로 어,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이거 나올 때 됐네요. 132에 4교시 나왔고 132에 1교시 나왔고 두 문제가 출제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접부 결함에는 주로 이제
구조적 결함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은 이런 그림을 하나 딱 그려주면 좋아요. 이거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예, 요건 됐고, 이게 여기 구조상 결함. 보통 5가지라고 하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용입 부족. 130배 1교에서도 숫자가 됐네요. 용입 부족. 용입 부족은 어떤 거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용입 부족. 용입 부족은 완전히 용접 조작에 실패에 의한 것으로 용접봉과 모재 또는 각 패스 간 용접보 사이를 충분히 용접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용접 금속이 흘러 들어가 메워진 상태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게 용입 부족, 용입 불량, 그다음에 언더컷. 언더컷은 용접 과정 중 모재가 함몰되어 생기는 표면 결함으로 날카로운 형상하고 있어 응력 집중에 의한 균열로 발전할 수 있는 결함이다. 그래서 이게 언더컷 좋고 언더컷. 요거는 이제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요거 2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용접 전류가 낮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당연히 용접수를 빠지지 않게 한다. 그죠? 슬래그가 벗겨지지 않는 한도 내 전류를 높인다. 용접봉의 성능을 잘한다. 그죠? 아, 그 언더컷. 아까 용입 부족은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용접 전류가 너무 낮을 때인데, 언더컷은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용입 부족은 낮을 때죠. 그죠? 그다음에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똑같은 이거는 똑같은 거네. 그다음에 낮은 전류를 사용한다, 방지책은. 이렇게 해서 언더컷까지 하고 오버랩 131 1교시에 오버랩 있나? 여기 오버랩이네. 덮여 있는 거. 그죠? 오버랩은 용접된 금속이 모조면 덮여진 상태를 말한다. 발생 원인은 용접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잇몸 및 봉의 유지각도가 불량하고 용접 선택이 불량할 때. 그래서 헷갈려요. 용입 부족은 발생 원인은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언더컷은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이렇게 헷갈리니까 정확히 잘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상 조직이라는 게 발생하고, 이런 게 선상 조직이고, 그 다음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은 용접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균열은 용접 생기는 결함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모든 규격에서 균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균열은 하중 또는 응력이 해당 재질의 인장도를 적용하, 초과하여 작용하면 시작되며 균열 결함은 응력이 작용하면 성장하는 경우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결함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함, 용접 결함, 우소적 결함 꼭 좀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공. 기공이 뭐죠?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블로홀, 그렇죠? 그런 것들. 기공은 용접시 물적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가스나 용접 금속 내에 갇힌 상태로 응고한 결합으로 용접부 전 길이에 불균하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폭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기공까지. 이런 게 기공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슬래그 섞임.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정도. 그다음 피트까지. 그래서 우리가 스패터는 어떤 거다? 이런 거 스패터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은 뭐 우리가 용입 부족, 언더컷, 그다음에 오버랩, 그다음에 기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5가지 정도 지금 적고 2-9번 문제 용접 시방서 및 PNO 및 FNO 131 3교시입니다. 그래서 WPS 웰딩 프로시더 스페시피케이션 WPS가 뭐다?
제품의 생산 중 용접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침서다. WPS가. 이 지침서의 목적은 용접 작업의 계획 및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데 있다. 거기에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WPS에 기록한 항목들, 뭐, 절차 번호, 절차 유형, 소모지 크기 및 유형 전책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WPS 가끔 나옵니다. 아주 뜸하게 뭔지. P에너 및 F에너 차이점. P에너는 강화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용접성을 분류한 번호다. 아스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어? 한번 적당히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WPS는 어떤 건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0번 아크 용접 피복제 긴 역할. 아크 용접이 이제 용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피복 금속 아크 용접. 그 다음에 아크 용접보다는 2-11번에 보면은 불활성 아크 용접, 용접 보용접. 그래서 우리가 미그 뭐 그다음에 티그 그러니까 용접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CO2 가스 용접.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개요는 뭐다? 불활성 가스 공접은 고온에서 금속에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헬륨을 공급하면서 그 부위에 텅스텐 또는 금속 점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법이다. 불활성 가스로 인해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합금강, 특수강,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과 같은 합금과 같이 종래의 용접이 곤란했던 금속의 용접이 쉬워진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 헬륨 등을 공급하고 그 가스 속에서 텅스텐 또는 금속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한 그래서 이 가스로 인해서 대기 중에 산소나 질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용접 품질이 우수해진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아크의 용접의 종류에는 티그가 있고 미그가 있고 CO2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는 텅스텐 용접이고 미그는 메탈 용접입니다. 메탈 가스 용접입니다. 그래서 티그는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법이고 미그는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르곤이나 헬륨이 비싸가지고 이제 대신 CO2를 사용해서 하는 용접이 CO2 용접, 아크 용접입니다. 그래서 또 장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불활성 텅스텐 미그 티그 용접법입니다. 티그 용접의 전원 및 특성입니다. 티그 용접은 교류와 직류를 사용한 전원의 선택은 사용하는데 전원의 선택은 모재 용접 용과제의 재질에 따라서 정해진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실드 아크 용접이라고 하고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텅스텐 아크의 열원을 사용하는 방법과 금속 아크에 의한 열원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어, 어,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법. 이거는 티그 용접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텅스텐 봉을 전극으로 써서 가스 용접과 비슷한 조작법으로 용가제를 아크로 용해하면서 용접한다. 그래서 떤 건지 아시겠죠? 텅스텐 미그, 티그 용접이 텅스텐 아크 용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그입니다. 미그. 미그 용접이라 불리는 불활성가스 금속 용접법은 용접법인 전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보내요. 이렇게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보냅니다. 아크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영국식 아크 용접 또는 소모성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이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에는 금속보 용접인데 미그, 티그, CO2 용접이 있다. CO2 용접.
저합금 고장력 용접에 사용되는 피부화 공조법을 연구하는 중에 가스 수집 분석한 결과 석회석 피복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는 80에서 90%가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일산화탄소는 밀폐된 곳에서 공기와 접촉이 불충분할 때 소량 발생할 뿐 공기와 접촉하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므로 결국은 아크 브릭에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CO2를 쓰게 됐다. 어, 이거는 뭐 가끔 뭐 25점짜리로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쭉쭉 읽어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불활성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용접입니다. 이거는 잠호 용접이 하는데 이렇게 다 덮어 있어요. 이 안에서 용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철도의 레일 같은 거 용접할 때 주로 이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서브머지드 아크 웰딩에서 SAW 이거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그림과 같이 선행하여 또는 입상 플러스 중에 솔드 와이어를 성급하여 플러스로 덮인 상태에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용접법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정리하면 원자력 수소 아크 용접도 불활성 가스 용접인데 가장 많은 게 티그, 미그, CO2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부식입니다. 부식은 건설기술사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근데 이런 아주 부식이란 주위 환경에 금속재에 가해지는 화학적 반응 및 팀식 현상과 이를 통해 어, 저하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식을 이런 그 원리 있잖아요. 수식으로 된 것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면접에서 가끔 물어보더라고. 어? 이렇게 빠지면 부식이 된다. 부식의 원리, 산화 반응,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의 산소를 얻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잃는 것, 환원 반응, 분자, 원자 또는 이온의 산소를 잃거나 수소 또는 전자를 얻는 것, 공유학적 부식으로 이런 수식 같은 거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부식의 종류입니다. 공식, 이렇게 생긴 게 공식입니다. 부식이 금속 표면에 집중되거나 부식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금속 내부로 깊이 뚫고 들어가는 국부적인 부식이다. 그다음에 부식 피로, 부식 환경, 특히 염수 등 부식성이 강한 환경에서 부식 환경 중에 금속줄의 반복 하중이 가해지면 단순한 피로보다 빠르게 파괴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캐비테이션 부식 아시죠? 그리고 침식 부식의 특이한 형태로 금속 표면 가까이에 있는 액체에서 증기포가 생성 또는 소멸되는 이런 것과 이러한 캐비테이션이 금속 표면에 발생하면 소멸시 생기는 해머링 효과에서 캐비테인 부식을 한다. 그 캐비테인 부식. 그다음에 입계 부식. 합금의 결정 입계 또는 결장 입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포적인 부식 현상, 입계 예민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이 경계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입계 부식이. 그래서 부식의 종류를 좀 암기하시면 좋겠고, 틈새 부식. 근데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식의 종류 및 부식의 종류에 대해 쓰고 설명해 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방지법을 다 암기했으면 쓰면 좋아요. 쓰면 좋은데 어, 정확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 자체가 부식의 종류 및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틈새 부식. 구멍이나 계식 표면, 랩 조인트, 서페이스, 디파짓 볼트나 리벳 헤드의 밑에 틈새 소량의 수용액이 정체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이 틈에서 발생하는 부식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이제 틈새 부식 발생 메커니즘이죠. 그다음에 배관 부식이 원인 방지 대책. 배관에 부식이 많이 나잖아요. 배관을 구성하는 금속이나 합금이 그 환경이 전기화학적 이렇게 표면으로부터
수목 파괴가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부식을 일으킨 원인은 뭐 수분, 산소, 용질, 전시, 뭐 온도, 압력, 중력 다 있고, 어, 그다음에 배관의 부식의 종류. 그냥 그냥 부식의 종류가 아니고 배관의 부식의 종류다 하면은 전면 부식. 전면 부식은 부식 현상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며 재료 표면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발생한다. 전체에 균일하게 발생하므로 보통 주변에서 보는 부식이라 보면 된다. 그다음 제품 설계할 때 이를 감안하여 부식 여율을 산정해서 설계한다. 그다음에 국부 부식, 국부 부식. 금속, 금속 일부가 국부적으로 부식이 손상하여 심각한 위험을 존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부식에는 수온 상승에 의한 부식, 아연으로 인한 철의 부식작용 있고, 어, 사실 이런 거 좀 길어요. 여러분들이 좀 짧게 정리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갈바니 부식이라고 이제 해서 이게 나올 건데 갈바니 부식은 전해질 내에 두 개의 다른 금속이 서로 접촉될 경우 전이차가 발생되며 이것에 의해 금속 간의 전력을 흐른다. 그다음에 용존 산소에 의한 부식, 응력 부식, 동이온에 부식, 유속에 의한 부식, 전지 작용으로 인한 부식, 기포 침식으로 인한 부식, 배관 부식 방지책, 배관의 선정, 내구성, 내식성, 내열성이 좋은 재질의 배관을 선정한다. 이전 금속재 접합의 억제, 동일 배관에는 동일 재질, 라이닝제의 사용, 열팽창에 의한 방류에 주의한다. 희생 양극재 사용, 마그네슘 등 쭉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배관의 부식의 종류는 그것도 한 다는 쉽지 않을 거예요. 5가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갈바닉 부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바닉 부식은 전해질 내 두 개의 다른 금속이 서로 접촉되면 전이차 부식이라 한다. 전이차가 발생하면 이것에 의해 금속 간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갈바닉 부식은 전이차 부식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갈바닉 부식의 방식법은 갈바닉 시리즈에서 가능한 가까운 금속끼리 접합하고 양극의 면적보다 음극의 면적을 적게 한 것을 피할 것, 코팅에 주의할 것, 부식 억제제를 사용한 부식 환경에 불이행을 줄 것, 양극 부품을 쉽게 교환하거나 수명을 길도록 두껍게 설계할 것, 또 금속의 활성이 큰 제3의 금속을 부착할 것. 그러니까 이제 전이차가 생기지 않게 이제 덧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134회 1교시에 나왔던 희생양극법입니다. 그래서 이 갈바니브식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방식. 응급방식 중에 희생양극법이 있는데요. 응급방식은 또한 소규모 저장 탱크 황폭 지역,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 및 해양 구조물에 적합한 유전양극법, 이게 이제 유전양극법이 희생양극법이고, 대용량 시설, 장거리 파이프라인 및 대용량 저장택에 적합한 외부 전원법으로 날 수 있다. 그래서 응급 방식은 희생양극법과 유전양극법과 외부 전원법. 유전양극법은 희생양극법이다. 그래서 134 1교시에 나온 거는 희생양극법. 이종 금속의 접촉 부식의 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방식 대상보다 전해차가 낮은 금속을 직접 또는 도선으로 연결하면 P방식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위를 갖게 된다. 이때 저전위의 금속에서 용출되는 전자는 고전위의 금속에 흡수되므로 고전위 금속은 부식으로부터 보호되는데 이 방식을 희생양극이라 한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암기해야 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섀도우 읽어보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도 그리면 좋고. 그다음에 외부 전원공법. 이제 희생양극법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응급 방식을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외부 전원공법.
내구성이 있는 전극을 설치하고 이 전극을 직류 전원 장치의 플러스 극에 P방식제는 음극에 연결하여 전극으로 더 전해를 통해서 P방식제 표면에 방식 전류를 공급하여 장식함. 내구성이 있는 전극을 설치하고 이 전극을 직류 전원 장치의 플러스 극에 P방식체에 있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여 전극으로부터 전해질을 통해서 P방식체 표면에 방식 전류를 공급하여 방식함. 어, 이런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배관의 스케줄 넘버 스케줄 넘버 뭐냐? 스케줄 넘버가 뭐냐? 스케줄 번호는 파이프 내경과 외경의 두께 및 파이프 벽 두께를 나타내는 수치다. 스케줄 번호는 운전 압력을 배관 재질의 최대 허용 응력 값으로 나눈다. 여기에 1000을 곱한 것으로서 압력과 최대 허용 단위는 PSI다.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파이프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의미하면 사용 압력도 높아진다.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파이프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사용 압력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배관의 스케줄 번호까지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는 이제 나오진 않고 스케줄 번호가 뭔지 배관의 규격을 호칭할 때 스케줄 40이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어,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이제 이게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9시까지 끝났는데 스케줄 번호는 정리를 하세요. 정의 정도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를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스케줄 번호가 40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허용력은 여기서 안 줬어요. 이제 500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스케줄 40 배관의 유체에 사용을 구하자 한다면 단 배관의 허용력은 500이다. 그러면 나오네 바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식까지 했는데 용접 굵직굵직한 문제들 그, 좀잘 정리하셔야 되고 부식은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부식의 종류, 배관의 부식의 종류, 방식, 그다음에 응급 방식, 갈바니 부식, 그죠?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그 스킬 넘버 여기까지만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만들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7월 시험이 뭐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은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3, 4, 5월이 이제 꽃피는 날에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한 문제, 주말에는 5문제 이상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할 때는 암기가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정리할 때는 가능한 한 이해하려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를 안 되는 상태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막혀서 못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7월 136회인가요? 요 시험이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5회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가 또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명함에 기술사를 새기는 그날까지 그것만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어, 직장 근무 시간, 여가 시간을 쪼가면서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매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